엄마가 변했어요. 안경환 수필집. 2. 환상의 콤비. 편한 나이. 분야는 다르지만 주부이면서 직업을 가진 여자 5명이 만났다. 휴일도 아닌 월요일인데 각자 시간을 조절해서 맞출 수 있었다. 종로에서 만나 경기도 이천에 있는 농장으로 봄나무를 뜯으러 간다는 명목을 앞세웠다. 승용차 하나로 옮겨 탄 우리들은 봄 소풍을 가는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다. 2시간 남짓 가는 거리에 수다방이 차려졌다. 화두는 자식들 이야기, 나이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손주 이야기를 할 때는 할머니들의 눈이 반짝이며 모든 시름을 잊어버리는 시간이었다. 60대 나이의 5명 중에 3명이 69세다. 사회에서 동갑내기를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올해만 지나면 7자를 다는 나이가 되니 속절없는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 10년 전 59세 나이대 아파트 경로당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점심때 무료 짜장면을 먹여준다는 방송을 듣고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다. 그리고 또 10년이 후딱 지나갔다. 그래도 지금 나이가 좋다고 젊은 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입을 모아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햇빛은 빛났고 차창 밖으로는 장호원이란 팻말이 보이는 곳에 복숭아꽃이 봉우리를 맺고 산천은 연녹색의 잎들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들은 연신 너무 좋다를 연발하며 탄성을 질렀다. 농장에 도착한 우리는 소쿠리를 옆에 끼고 50여 년 전의 10대의 소녀가 되어 나무를 뜯으러 나섰다. 일행 5명 중 우리를 초대한 농장주 누나는 우리보다 많은 나무를 알고 있었다. 처음 뜯어보기는 가시, 오가피순, 망초순, 머위, 쑥을 수북수북한 소쿠리씩 뜯었다. 점심은 큰 단풍나무를 머리에 이고 평상에 앉아 특별히 준비했다는 도드람 가브리의 살을 숯불에 굽고 갓 뜯은 상추와 야채 쌈을 먹었다. 그 맛은 가히 일품이며 꿀맛이었다. 고기에 곁들인 쑥국은 국을 끓일 때 쑥을 치대서 생채기를 많이 내어 퍼런 물이 나와야 맛있다고 했다. 사람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 겉에 보이는 상처가 아닌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성숙해지고 편안하며 사람 냄새가 난다고 결론을 지어보기도 했다. 살아온 연륜이 대하 속에 있었다. 둘째 딸이 결혼을 하니 사이도 생기고 외손도 보고 사돈이란 관계로 또 하나의 인연으로 맺어져 형성되는 가족관계가 된다. 둘째 딸네 식구들과 사돈, 우리 세 집이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자주 하는 편이다. 인연이란 묘해서 알고 보니 바깥사돈과 내가 아는 문우님이 같은 직장 출신이다. 문우님이 우리 사돈과 술자리를 함께 하자는 부탁을 받고 주선을 하게 되었다. 마침 외손자 돌날 사돈을 만나게 되어 우리 남편과 안사돈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여 만날 약속이 이루어졌다. 옛날에는 사돈이라 하면 평생을 안 보고 살 수도 있고 어려운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문우님과 바깥 사돈 셋이 만나 유쾌한 자리를 보낼 수 있었다. 꼭 내외해야 할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것은 직장 동료인 관계도 있고 문학을 논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덕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이가 들어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오늘은 양배추를 사왔다. 양배추 양에 비해 소금 2%를 넣고 주물러서 물이 나오고 숨이 죽으면 유리병에 담아 일주일 지나서 먹으면 발효되어 아삭아삭하며 맛이 좋고 유산균 덩어리가 된다. 사람도 서로 부딪히고 어우러지면서 양배추에 함유된 유산균이 되듯이 익어가는 게 아니겠는가. 70대를 목전에 두고 쪼그려 앉아서 나무를 뜯으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왔지만 너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단다 하는 노래도 흥얼거려 본다. 우리들은 자연스러운 노화에 순응하며 60대의 마지막을 보내자고 했다. 농장주가 토지를 임대해 주었다는 끝이 보이지 않는 땅에는 진녹색 잎의 도라지와 파란 하늘이 맞닿아 자라고 있었다. 60대
때가 가기 전에 올해의 도라지꽃을 꼭 보러 오자는 약속을 남기고 서울로 향했다.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고 케어해야 하는 딸린 식구도 없는 이 나이 참 편한 나이다. 2021년 5월. 캥거루.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서 즐겨 사용하는 낡은 캥거루 가죽 가방이 있다. 그 가방을 보니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이 떠오른다. 7년 전 뉴질랜드와 호주는 계절이 우리나라와 정반대라 해서 출발 전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시드니를 거쳐 뉴질랜드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짐을 찾기 시작했다. 일행 중 몇 분의 캐리어가 도착하지 않아 처음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가까운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서 쓰고 일행끼리 조달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밤이 되어도 짐은 오지 않았다. 3일째는 호텔에 모여 숙소에 들지도 않고 가이드에게 시위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짐이 왔다.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반지의 제왕 호빗의 촬영지인 호비튼 마을, 깨알을 뿌려놓은 듯 수많은 양떼들, 와이토모 반딧불이 동굴 남섬에서는 밀패드 사운드, 햇빛에 눈부시게 반짝이고 맑고 푸른 데카포와 와나카 호수를 두루 관광하고 호주로 넘어왔다. 호주는 지구의 남반구에 위치해 있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사이에 두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며 6번째 면적이 넓은 나라이다.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주권국이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도 유명하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건물로 조개 껍질 모양의 이색적인 외형이 특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사진으로만 보던 오페라 하우스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다. 일행 중 성악을 하는 아우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정상에 서보는 브루마운틴은 검푸른색의 밀림처럼 보였다. 오픈된 케이블카에서 갑자기 몰아치는 비바람에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젖은 생쥐꼴이 되었다. 한 사람은 선물로 받았다는 아끼던 실크 스카프를 날려보냈다. 바로 앞에서 날아가는 스카프에 손을 뻗었지만 잡힐 듯한 스카프는 끝내 잡히지 않고 펄럭이며 사라져갔다. 우리는 블루마운틴 어딘가의 나무가지에 걸려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쉬움을 달랬다. 관광지의 특산물은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잡지 못한다. 글로벌화된 세상은 어디로 가든 구매가 가능하다. 뉴질랜드에서는 관절에 좋다는 초록 홍합을 팔았지만 사지 않았다. 호주 관광지에서도 선물은 놓쳤다. 여행이 끝나는 날 며칠 뒤면 남편이 생일이란 게 떠올랐다. 시드니 공항 면세점에서 급하게 누런 황금색 시계를 선물로 샀다. 옆에 친구는 중국 갑부가 좋아할 것 같은 시계라며 깔깔대고 웃었다. 생각 없이 면세점을 돌던 나는 나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캥거루 가죽 가방을 구입했다. 회색빛이 도는 카키색의 크로스 가방은 처음에는 크기가 적당해서 샀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본전을 뺄 만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가방이 되었다. 여자들은 옷이나 장신구에 관심이 많다. 특히 가방과 신발은 우리 나이쯤 되며 자기가 사지 않으면 자식한테 선물 받은 명품이나 준 명품 몇 개쯤은 가지고 있다. 내가 캥거루 가방을 가지기 전에는 캥거루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캥거루는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 동물이다. 꼬리와 뒷발이 발달하여 몸이 근육질이라 한다. 호주에 살고 있는 캥거루의 수는 4,500만 마리가 된다고 하니 2,500만 호주 인구의 1.5배가 된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캥거루표 가죽 벨트를 썼던 기억이 난다. 내가 캥거루 가방을 써보니 색감도 마음에 들고 어찌나 가죽이 가볍고 유연한지 다른 가방으로 바꿔 쓰다가도 또 그 가방을 찾게 된다. 호주에 갈 수만 있다면 다시 가서 사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다. 남편은 그렇게 좋은데 2개를 사올 것이지 하기도 한다. 누가 알기나 했어 라고 말했다. 요즘은 캥거루족이란 신어조가 있다. 자식을 과보호하고 감싸다 보니 25살이 되어도
뚜렷한 직장 없이 독립하지 못하고 캥거루의 아기 주머니처럼 엄마한테 붙어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을 말한다.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이다. 마음에 드는 가방을 7년이나 쓰고 나니 겉가죽도 낡고 가방 속 천은 색도 바래고 더 낡았지만 쉽게 버릴 수가 없었다. 어쩌다가 명품 수선집을 알게 되어 수선 의뢰를 했다. 오래전에 큰맘 먹고 산 명품 가방이 있다. 손잡이가 낡은 명품 가방 2개를 교체할 때 캥거루 가방을 같이 보냈다. 명품 가방 1개의 손잡이 교체 수선비는 16만 원이었다. 돈이 들어도 좋으니 캥거루 가방을 어떻게 해보라고 했다. 수선집에서 전화가 왔다. 많은 가방을 수선했지만 처음 보는 가방이라고 했다. 이런 가방은 멋스럽기도 하고 희소성도 있지만 가죽을 구할 수가 없어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였다. 택배로 다시 돌아온 가방을 보니 비싼 가방도 아닌데 더 애착이 갔다. 돌이켜보니 캥거루 가죽 가방과 함께한 7년이란 세월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 캥거루는 소와 같은 초식 동물인데 가죽은 소가죽보다 훨씬 약하다. 가방을 볼 때마다 페더데일 야생동물원에서 본 캥거루와 호주 여행의 추억이 묻어난다. 버리려니 아까워 속천을 구해 내 피라도 내가 교체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요즘 세상은 한 집 건너 한 집에 캥거루 가족이 있다는데 우리 집은 캥거루 가족이 아닌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나? 2022년 4월 꽃봄. 환상의 콤비. 의학 용어로 역병이라는 코로나가 세계를 뒤흔들고 기상되는 올해의 장마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햇빛도 구경할 수 없는 비가 내리는 여름의 한가운데 서 있다. 못 말리는 가족, 수필집 첫 출간을 하고 출판 기념회도 서둘러 끝을 냈다. 이번 달은 좀 한가하고 숨을 돌리면 또 다른 행사들이 줄을 잇는다. 어떤 때는 많은 스케줄을 소화해내는 내가 대견하기도 하고 이 나이에 이게 어디야 하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 책 500권이 집에 배달되었고 책을 읽어본 지인들이 보내주는 격려, 조언, 축하 메시지를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책들은 박스 속에서 빨리 꺼내달라고 아우성이다. 아이들이 성가할 때 쓰던 낡은 인명부 수첩을 꺼냈다. 출판 기념회 때 책을 못 가져가신 분이나 만나서 직접 전해주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우편으로 보내드릴 분들을 선별한다. 얼마 전 중국인 젊은 부부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다. 아예 하반신이 없는 남자와 팔꿈치 아래 팔이 없는 여자가 서로의 팔과 다리가 되어 도우면서 유쾌히 살아가는 내용이었다. 안쓰러우면서도 둘이 한 몸이 되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책을 보내려고 하니 주소 쓰는 것도 만만치 않다. 책 겉봉에 쓰는 주소는 남편에게 써달라고 했다. 책 앞장 여백에는 인사말과 사인을 하는 걸로 역할 분담을 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더니 훨씬 수월했다. 남편이 주소를 쓰면 내가 사인한 책을 봉투 속에 넣는다. 봉투를 스카치 테이프로 마무리를 할 때도 한 사람은 테이프를 들고 한 사람은 가위를 들고 자르고 붙이니 쉽게 할 수 있었다. 한 번은 사촌 오빠한테 보낼 책과 시동생 책을 바꿔 넣는 실수를 범했다. 마침 남편이 최종 점검을 하다가 발견하여 실수는 안 했지만 아찔했다. 사인 아래 날짜가 빠졌다고 지적해 주기도 한다. 받은 분은 하나하나 소중한데 실수를 하고 있다. 책의 무게도 만만치 않다. 아이들이 어릴 때 운전면허증을 남편보다도 먼저 취득했다. 그동안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 각자 차를 운전해서 잘도 다닌다. 부럽기도 하다. 그 사이 몇 번의 운전 연수도 했다. 그래도 남편은 절대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다.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다고 한다. 차가 꼭 필요하면 어디든지 달려와 주니 큰 불편은 없지만 평소에 운동신경이 제로라고 구박받았는데 진짜 길치 몸치가 되어버렸다. 이번에도 남편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거의 2개월의 통원 치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행해 주었고 책을 보낼 때도 한달음에 달려가서
치고 오곤 했다. 남편은 너무 꼼꼼해서 평소에는 일을 잘 시키지 않는다.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서 시간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마트에 물건을 사고 박스 포장을 해 올 때도 생전 안 풀릴 것처럼 야무지게 꽁꽁 싸맨다. 그게 불만이다. 남편의 실수는 내가 도와준다. 젊을 때는 실수를 말해주면 우욱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해 했는데 같이 나이가 들면서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쓰니 가정이 평화롭다. 당신은 내가 있어야 돼 하는 말에 당신은 운전을 잘하고 나는 밥을 잘하니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환상의 콤비야 하고 말해 주었더니 우리는 불가근 불가원이란 말이 돌아온다. 이는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 할 수도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불의 경우는 너무 가까우면 타서 죽고 멀리하면 얼어 죽는 경우도 생긴다 했다. 농담이 섞인 말이지만 우리 부부에게도 필요한 말처럼 들린다. 이제 결혼 생활 40년을 넘기면서 이만하면 됐지 불편한 몸을 한 젊은이들도 저리 살고 있는데 미운 정 고운 정 나누면서 남편의 말대로 타서 죽지도 얼어 죽지도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불가근 불가원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2020년 8월 13일 랍스타 2008년 새 모녀가 패키지로 태국 여행을 갔을 때 일이다. 꼬박 하루는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국 땅에서 신이 난 딸들은 비키니 차림으로 수영을 하고 시내도 활보했다. 색다른 음식을 많이 사 먹어 배가 잔뜩 부른데도 저녁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비싸서 사 먹기 어렵다고 하면서 랍스타를 먹자고 했다. 두 딸은 먹자고 하고 나는 먹지 말자고 한참을 다투다가 먹지 않았던 생각이 난다. 기회가 주어지면 먹는 것이 맞다는 후회를 하기도 했다. 어느 지인은 새우나 게 같은 갑각류는 노동에 비해서 입에 들어가는 게 없다고 안 먹는다고 했다. 또 어려운 자리는 더욱 먹기가 거북할 때도 있다. 몇 년 전 친정 모임 때는 영덕 대게를 편하게 마음 놓고 맛있게 먹은 적이 있다. 손자 부성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랍스타를 먹고 싶다고 했다. 지 엄마랑 모처럼 간 제주도 여행 때도 먹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랍스타에 대해 손자보다 더 지식이 없는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다. 킹클랩은 게보다 억세게 생겼지만 게과에 들어가고 랍스타는 가재과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대게, 홍게, 랍스타, 킹클랩은 맛도 조금씩 다르다고 쓰여 있고 요리법도 나와 있었다. 토요일 어느 날 부성이가 1박 2일로 엄마와 떨어져서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랍스타를 먹이고 싶어 했다. 동네에 랍스타 파는 집을 검색하고 집을 나섰다. 우리 부부 아들 손자 4명이 걸어서 사거리에 나왔다. 랍스타 집이 있는 건물을 몇 바퀴 돌며 아무리 찾아도 검색했던 집이 나오지 않았다. 폐업한 것 같았다. 같은 건물에 간판도 다르고 층도 다른 랍스타 집이 있어서 들어갔다. 부성이와 어른 3명의 테이블에 4명의 수저가 세팅이 되며 메뉴판이 나왔다. 랍스타 1인분에 10만원, 4명이면 40만원이었다. 킬로그램으로 먹을 수 있느냐고 하니 그렇게는 먹을 수 없다고 잘라서 말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더 이상의 융통성은 없었다. 혹시나 하고 대게는 얼마냐고 물으니 1인분에 12만 5천 원, 4명이면 50만 원이었다.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 한 끼 식사로는 너무 비싼 가격이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는 남편에게 그냥 나가자고 했다. 슬그머니 일어서서 나오는데 뒷꼭지가 약간 따가웠지만 길어야 30초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괜찮아 하면서 최면을 걸며 나왔다. 남편은 비싸다고 먹지 않고 음식점을 나오는 것은 생애 처음이라며 검색한 집은 20만 원이면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말했다. 랍스타 말고는 다 사준다 했더니 부성이가 돈가스나 파스타 정도는 먹을 줄 알았는데 짜장면을 먹겠다고 했다. 다행하게도 엄마의 품을 떠나 자유인이 된 부성이는
휴대폰을 보느라 먹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맞은편 2층 건물에는 홍콩 반점이라는 네온 사인 간판이 여유롭게 번쩍이고 있었다. 그중 비싼 면과 탕수육을 시켜도 착한 값 4만여 원이었다. 랍스터 값의 10분의 1 값이었다. 중식으로 배부르게 먹었지만 우리는 비싼 몸값의 랍스타는 구경도 못하고 돌아왔다. 꼭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큰돈을 썼으면 후회할 뻔했다고 하면서 쿠팡에 들어가서 새벽에 도착할 수 있는 랍스타를 주문했다. 일요일 부성이가 돌아가기 전에 먹여서 보내겠다는 거였다. 아침 현관문을 여니 어느새 랍스타가 도착해 있었다.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박스를 여니 노끈에 집게가 묶인 빨간 랍스타가 모습을 드러냈다. 배운 대로 등딱지를 뗀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더니 빨간 몸에 치즈가 생크림처럼 녹아내렸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몸통을 자르고 살을 발라내고 정성을 다한다. 부성이는 치즈를 쭉쭉 늘리면서 랍스타보다 치즈를 더 잘 먹는다. 요리가 잘못되었는가 맛이 없는가 하고 나도 한 점 집어 먹어보니 살은 딱딱하고 두 번 다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비싼 것은 한 마리에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다. 비싼 몸값치고는 맛은 영 아니다. 자주 먹는 꽃게탕이나 게장이 훨씬 맛있다. 어느 해인가 TV에 네가 게 맛을 알아라는 광고가 유행한 적이 있다. 2002년 탤런트 신구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하여 찍은 광고 내용에는 사람보다 더 큰 게를 잡아 작은 배 위에 싣고 돌아와서 니들이 게 맛을 알아라고 외치는 장면이다. 게 속살로 만든 클랩 버거란 이름의 햄버거 선전이다. 그만큼 맛이 있고 먹어봐야 안다는 선전이다. 얼마나 유행했으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구가 회자되고 있다. 이번 구정에는 랍스타보다 꽃게 맛이야 외치면서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매운 양념 게장이나 푸짐하게 만들어 먹어야겠다. 2020년 1월 구정 및 오지랖.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느니 인정이 메말랐다는 말을 흔히들 한다. 나름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아이들 출가시키고 나니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우리 부부가 누리는 편안함, 지금이 봄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어린 시절에 본 친정엄마는 사람을 참 좋아했다. 읍내의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불가하게 술 한 잔 걸친 시골의 외칠촌 아재가 진바지 자전거를 끌고 아지매 하고 부르며 들어선다. 그런 아재한테도 엄마는 짜증 한 번 내지 않으며 반갑게 맞이했다.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한 뒤 가끔 친정에 가서 보면 엄마는 먹을 것을 만들어 친구들을 불러들이고 햇살 좋은 툇마루에는 항상 음식이 차려진 상을 마주하고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의 그런 것을 이해하기도 싫었고 탐탁지 않게 여긴 적이 많았다. 넓은 오지랖으로 괜히 설거지만 많이 만든다고 생각을 한 것 같다.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이 되면서 봄이면 뜰 한쪽에 목련이 벙그러지게 피고 대문 위에는 넝쿨장미가 꽃을 피우는 한옥으로 이사를 했다. 집이 넓어지니 시어머니도 자주 오셨고 군대를 전역한 막내 남동생도 함께 더불어 살 때였다.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는 고교 동창생과 함께 집으로 왔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늦게 결혼하여 이제 막 임신한 각시와 우리 집과 다물 사이에 두고 신접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동네에서 알게 된 한 선배는 경동시장에서 한의원 하는 매형을 돕는다고 했다. 선배가 퇴근해서 올 때면 참새 방앗간처럼 우리 집을 들으곤 했다. 서울에서 만난 대구 고향 남자 셋은 우리 집이 아지트가 되었고 집은 사람들로 늘 북적였다. 겨울이면 거실에 놓이 연탄난로 위 주전자에서는 뽀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기저귀가 널린 거실 난로에 양미리를 굽고 전을 부치고 수산시장에서 사온 붕어로 조림을 해서 막걸리를 먹느라 매일 상이 차려졌다. 봄에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사서 키우던 노란 병아리는 마냥 커서 큰 닭이 되었다. 닭을 잡겠다고 장정들 몇 명이
이서 씨름을 하던 때도 있었다. 고만고만한 아이들 키우는 젊은 시절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자주 상을 차리는 우리 엄마를 닮아 있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주택에서 살던 그 시절은 수양입니다. 예쁜 감사합니다. 추억이 되었다. 아파트로 이사와서 남편과 나는 이웃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 삼겹살 구워 먹이는 걸 좋아했다. 80년대 후반에는 입산 금지, 취사 금지란 게 없던 시절이라 가능했다. 우리들은 그때도 늘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했다. 치밀하게 이웃을 벗하며 지냈던 시절도 아이들이 크면서 줄어들고 외식 문화가 자리 잡았다. 가끔 그 생활이 그립기도 하지만 생활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 친정 남매들이 모이면 자식들이 꽃을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된 엄마의 이야기가 하두가 되었다. 엄마의 딸인 나보다 올케들이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더 많다. 무엇이 시어머니를 존경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풀기 좋아했던 엄마를 올케 가로 엄마의 며느리 가로들이 존경한다는 소리를 할 때면 어떤 소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동이 온다. 먹거리를 잘 보내주는 동생이 며칠 전 우리 집에 들른 적이 있었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싸주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것도 가지고 가라며 쇼핑백을 내밀었다. 안을 보니 치약과 칫솔이 잔뜩 들어있었다. 동생 내외를 보내고 나서 말했다. 오래 두고 써도 괜찮은 공상품인데 아이들이 오면 가끔 찾기도 하는데 하니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였다. 동생이 가고 난 며칠 뒤 잘 모르는 빈 통이 나와 있었다.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몇 달 전 노브랜드에서 산 동그란 예쁜 통 속에 15개의 칫솔이 담겨있는 통이었다. 어느 누가 친동생 주는 것을 아까워하겠느냐마는 사이가 장모님을 닮았나 못 말리는 오지랖터라는 생각이 들었다. 휴일이라 남편과 둘이서 TV 홈쇼핑을 보았다. 늘어난 몸 때문에 가죽 재킷을 새로 산다고 했더니 색깔도 골라주고 봄 코트 하나 더 사라고 부추겨서 갑자기 2벌을 사게 되었다. 이건 오지랖이 아니고 사랑인가? 둘만 사는 집 식탁에 모닝빵과 밤 팥빵이 놓여 있었다. 웬 빵이냐고 물었더니 나 개강 날 가져갈 간식을 사왔다고 했다. 이미 엿을 사 놓았다고 대답했지만 웃음이 나왔다. 미워할 수 없는 오지랖퍼에게 최근에 산 종합 비타민 하나를 물과 함께 물려주니 입꼬리가 올라간다. 잔소리 대신 비타민 하나를.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노래를 흥얼거려 본다. 2023년 3월 예단 막내 동생 내외가 우리 집에 왔다. 식구들을 모아놓고 청 홍보에 쌓인 작은 함을 식탁에 내려놓는다. 며칠 전 동생은 며느리를 보게 되어 상견례를 했다. 결혼 말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다음 달에 결혼날이 잡혔다. 동생은 예비 사돈네에 봉채를 보냈고 답례로 보내온 예단비를 들고 대구 형들한테 갔다가 우리 집까지 순회를 하고 있다. 정작 손위인 우리 아이들 결혼식 때는 간소와 허례허식이라고 하면서 모든 걸 생략했었는데 조카 며느리의 예단비를 받고 보니 품격과 예의가 느껴지며 우리는 너무 소홀하게 식을 치른 것 같아 아이들과 사돈들한테 새삼 미안한 기분도 든다. 30여 년 전 군대 전역을 한 막내 동생은 우리 집에 기거하며 자형 소개로 회사에 취직을 하였고 거기서 미대를 수석으로 막 졸업해서 취업 나온 아가씨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동생이 아가씨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했다. 온다는 시간에 맞춰 나와 아이들은 새 숙모가 될 사람을 보겠다고 설레고 있었다. 아파트 3층에서 내려다보니 마직으로 된 검정 원피스를 입고 허리가 잘육하고 훤칠해 보이는 아가씨가 동생이랑 오고 있었다. 그 뒤 난관도 있었지만 둘은 불꽃 튀는 연애 끝에 시골 총각과 서울 깍쟁이 아가씨가 결혼을 했다. 상큼한 훈남, 잘록한 허리는 세월 속에 묻히고 희끗한 머리 후덕한 시부모 자리가 되어 내 앞에 앉아있다. 형제간에도 추억은 공유할 수 있지만 영 다른 추억과 기억이 있다. 올케가 형님을 부른다. 형님, 우리 결혼할 때 제가요 어머님과 시숙 형님들 앞에서 가구당 50만 원씩만 해주세요 했잖아요 한다. 갓 졸업한
4~5살 되는 아가씨가 당돌한 제안을 했다고 한다. 나는 정말 처음 듣는 소리였다. 가족 누구한테도 들은 적이 없었다. 나는 그때 뭐 했는데 하니 형님은 출가 외인이잖아요. 한다. 생각해보니 올케 친정에서는 기대했던 맏딸이 갑자기 시집을 가겠다고 하고 막 취직한 총각은 금방 제대를 한 주제에 무슨 기반이 있었을까 생각하니 이해가 되었다. 올케는 예비 며느리가 써온 손편지를 보여주고 예단비를 건네주며 살아온 이런저런 이야기로 눈물을 글썽인다. 우여곡절 녹록지 않은 삶을 30년 넘게 열심히 살아냈고 아들 둘도 중국 유학을 시켜서 반듯하게 키워냈다. 올케는 자연산 식초 만드는 과정을 연구하고 실험하여 자연산 식초 오븐, 고추장 만드는 식품계 경기도 식초 장인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남편이 가끔 말한다. 사막에서라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둘은 무던히도 의견 충돌을 겪었다. 모난 돌 둘이 만나 부딪히고 부딪히며 몽돌이 되었다. 올케는 지금은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미남이고 좋은 남편이라고 축혀 세운다. 동생 나이 50대 후반에 며느리를 본다. 모델 뺨치는 아들과 그에 못지않은 탤런트를 며느리로 만난다. 열심히 살아온 부모 밑에 자란 조카도 부모님을 본받아 잘 살아내리라 기원해 본다. 친정엄마가 살아계실 때 엄마를 잘 챙기던 동생이 엄마가 계시지 않으니 엄마를 챙기듯이 누나가 힘들어하면 같이 가슴 아파했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소홀하지 않은 참 든든한 동생 내외이다. 동생이 주고 간 은행에서 갓 찾은 것 같은 빳빳한 돈을 앞에 놓고 생각을 정리해 본다. 물자가 귀한 시절에는 예단비를 받으면 양복이나 한복을 맞춰 입곤 했지만 요즘은 옷이 귀한 시절이 아니니 예쁜 조카 며느리가 보낸 예단비에 축의금을 더불어 보내서 축하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2020년 10월 가을. 갈치. 대문 밖만 나서면 머리와 몸이 싸우는 갈등이 시작된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면 사거리 신호등을 제일 먼저 보게 된다. 초록불이 켜져 있으면 뛸까 말까 갈등한다. 조금 뛰기만 하면 다음 신호에 걸리지 않고 도로를 건널 수 있는데 생각하며 머리가 시키는 대로 달릴 때가 더 많다.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에서 일반을 타고 쭉 당상역까지 가면 앉아서 간다. 그런데 서서 갈지 앉아서 갈지는 모르지만 급행으로 갈아타면 일반보다 8분이 단축된다. 8분 때문에 또 갈등이다. 홈쇼핑에서는 갈치와 조개를 묶어서 팔고 있었다. 쇼 호스트의 현란한 말솜씨는 달콤했다. 지난번 3번의 쇼핑 판매가 호응이 좋아 전부 완파했다고 떠들고 있다. 화면에는 갈치를 굽고 조리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 맛있어 보였고 중간 토막의 살집은 두툼했다. 사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도 없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갈등을 하다가 저질렀다. 토막을 낸 갈치의 수를 세어보았다. 49,900원. 비싼 것도 아닌데 결정장애가 또 발동했다. 좀스럽긴 하고 혼잣말로 했다. 갈치란 놈은 오래전에 먹은 기억에만 머물러 있다. 치자란 이름을 달고 멸치, 꽁치와 동급으로도 제사장에도 오르지 못하는 갈치. 갈치가 흔했을 때에는 다른 생선을 살 때 덤으로 끼워 주기도 했다고 한다. 사람은 중간 살만 발라먹고 뼈는 개를 주었다는 자보 주제에 공급이 줄어서 행세하는 생선이 되어버렸다. 나는 갈치와 고등어 중 고등어를 좋아하고 더 많이 먹었다. 값으로도 따져도 고등어가 쌌고 살집도 넉넉하니 선호를 했던 것 같다. 어느 해 갈치를 먹어보겠다고 갈치의 값을 물어봤더니 한 마리에 2~3만 원 하는 비싼 몸값에 놀랐다. 살도 많지 않고 뼈만 많은 갈치라고 애써 외면하며 질보다 양에 기준을 두며 살았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를 먹자는 생각을 하면서 갈치에 대한 미련도 없애고 사 먹는데도 인색했던 것 같다. 한 지붕 아래 50년 가까이 살아도 식성이 전혀 다른 남편과 살고 있다. 쇠고기를 좋아하고 생선은 구운 것을 좋아하는 남편,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고 조린 생선을 좋아하는 아내. 이 입맛은 죽을 때까지 맞춰도 못 맞출 것 같다. TV에서 보여주는 갈치는 가운데 토막만 요리를 해서 더
두툼해 보인 것이라 생각은 했다. 그래도 혹시나 큰 게 오지 않을까 하는 요행을 바라기도 했다. 택배가 오기 전에 생선 크기에 실망하지 말자는 체면을 수없이 걸었다. 주문한 택배가 왔다. 제주 은칼치 15마리를 세 토막씩 해서 15봉지, 조기는 10마리씩 세 봉지 30마리가 왔다. 크게 실망은 하지 않았다. 크기는 작아도 신선했다. 일단 칼치 세 토막을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고 바짝 튀겼다. 아내가 갈치 요리를 안 해주니 먹을 수 없었던 남편은 노릇하게 튀긴 갈치 가장자리 뼈를 발라내고 잘도 먹었다. 아내는 발라낸 가장자리 뼈가 아깝다고 아작아작 씹으면서 말한다. 남편 자식 위주로 살아온 아내의 자리가 왠지 억울해서 괜히 심술을 부려본다. 몇십 년 만에 먹어보는 갈치, 어릴 때 먹고 처음 먹어본다며 부시렁 거렸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예화를 들기도 한다. 예전에 엄마가 자식들 먹이려고 생선머리만 먹었더니 장가 가서도 우리 엄마는 몸통보다 생선머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하고, 엄마가 밥 먹을 때마다 밥그릇에 밥만 먹고 얼른 밥그릇을 치워버리는 자식들이 의아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의 밥그릇 안에 하얀색 물을 둥그렇게 잘라 넣어 밥처럼 보이게 하고 밥은 위에 조금만 덮어서 먹었다는 이야기도 해준다. 내가 그 엄마의 주인공이 되어 희생한 엄마처럼 억지를 부려본다. 남편에게 무언가 모르게 억울한 것 같아 이런저런 말을 툭 던져놓고 생각해보니 제주 여행 때 통마리 은갈치 요리도 먹었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갈치 조림도 가끔 사 먹은 게 떠오른다. 유독 집에서만 갈치 요리를 해먹은 기억이 없었다. 갈치 사는데 인색했던 내 탓인데 괜히 남편한테 원망을 해댔다. 멍게 좋아하는 남편, 생굴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2가지를 주문해서 배달시켰다. 멍게와 생굴도 도저히 둘이 맞출 수 없는 입맛이다. 갑자기 식탁이 풍성해지며 바다 내음 나는 해물잔치가 되었다. 밀봉된 갈치 3팩을 열고 6토막은 무 깔고 조림을 하고 3토막은 지글지글 굽고 했다. 지금 와서 둘의 입맛을 맞추는 것보다 좋아하는 입맛을 찾아 한 가지 재료로 2가지 음식을 하면 되는 거다. 나이가 들면 몸에 좋은 것 먹으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입맛에 맞는 걸 먹어야 한다는 소리가 마음에 와 닿는다. 갈치가 큰 것은 길이가 2미터도 넘는다 하니 억세서 먹고 싶어도 뼈는 먹을 수 없겠다. 식구들을 위해 임무처럼 먹던 생선 뼈와 껍질, 잔반 처리를 말로만 그만 먹겠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주부의 알뜰 식단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생선 살 때 갈등도 하지 말고 두툼하고 실한 갈치를 사서 먹어야겠다. 2023년 4월. 우리 엄마는 그랬다. 화나. 우리 엄마는 끝자가 돌림자인 우리 6남매를 이렇게 불렀다. 아침밥 뜸을 들이면서 우리들을 깨우셨다. 밥솥과 주걱이 부딪혀 달그락거리며 밥 푸는 소리가 잠결에 어슴풀에 들려와야 우리는 부수수 일어나 등교 준비를 하곤 했다. 소리쳐 화나를 부르긴 했지만 자식들에게 매 한 번 된 적이 없었다. 우리 엄마는 그랬다. 결혼을 하고 친정을 갔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엄마는 누비 포대기에 손주를 들쳐업고 두부 콩나물을 사고 생닭도 2마리 사들인다. 엄마의 등에 맡긴 아이 덕에 아침잠은 꿀맛이었다. 아침 시간은 넉넉해서 너희들 자는 시간에 몇 가지 일을 보았다고 하시는 소리를 친정집에 머물 때마다 엄마에게 들어왔다. 엄마의 기척에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또 스르르 잠에 빠진다. 이래서 친정은 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밥 익는 냄새가 나고 엄마는 서울의 우리 집 밥솥보다 큰 냄비에 닭게장을 끓이고 호박잎을 찌고 뚝배기에는 청양고추를 넣은 강된장을 끓여 밥상을 차려낸다. 어제 강원도 양양에 여행을 온 우리들은 소나무가 멋들어지게 늘어진 해변이 있는 펜션에 왔다. 고기도 구워 먹고 밤늦게까지 놀았다. 동생네와 우리 아이들은 이방 저방 흩어져서 한창 달콤한 아침잠에 빠져있다. 펜션을 살구머니 빠져나와 외손녀 가원이를 앞으로 아는 채 앞뒤를 하고
골목 산책에 나섰다. 6월의 이른 아침 6시 골목은 맑고 투명하게 밝은 햇살로 빛나고 있었다. 잘 나왔지? 혼잣말로 중얼거려 본다. 조용한 골목에 이제 잠깐 눈 인사만 했다. 햇살 아래 유난히 까만 옷이 돋보이는 펜션 주인을 만났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하며 인사를 건네 온다. 예 하고 대답했더니 아기가 너무 예쁘다고 말하였다. 호젓한 골목길에서 둘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젊은 그들 부부는 서울에 직장과 집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큰아이와 동갑이었다. 성공의 한계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젊은이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젊은 나이에 성공했네요. 싱싱한 담쟁이가 기어오르는 골목을 빠져나와 바다를 끼고 파도 소리를 듣고 모래톱에 납작 엎드린 야생초도 만나보고 일부러 시간을 길게 잡아 돌아다니다가 펜션에 돌아오니 가온이 엄마인 우리 딸은 모처럼 편하게 꿀잠에 빠져 있다. 예전에 우리 엄마 전철을 밟고 있는 나는 나도 모르게 엄마를 닮아 있었다. 딸을 무한 사랑했을 우리 엄마. 그때는 우리 엄마는 잠도 없어라며 중얼거리곤 했었는데 이게 엄마 마음이고 희생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 할머니가 되고 보니 조금 피곤해도 일어나서 아이들을 봐주고 도움이 된다면 나 하나의 잠쯤이야 하는 생각에 몸은 새털처럼 가벼웠다. 엄마 마음이 지금의 내 마음인 것을 딸이 깨어날까 조바심치면서 딸 몰래 토닥토닥 가온이를 재우는 할머니가 되어 있다. 엄마가 화나를 부를 때 급하면 우리 남매 이름을 차례대로 다 부를 때가 있다.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새 우리 엄마를 닮아가고 있다. 호야, 쩡아, 빼야 새 아이의 이름을 번갈아 가며 다 부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만나고 이별하고 우리 가족 16명이 묵었던 펜션을 정리하고 쓰레기까지 버리고 차에다 짐을 실는다. 아까 만난 펜션 주인이 예쁜 아기를 찾는다. 9개월 가온이 손에 1만 원을 쥐어준다. 언제 볼지 모를 헤어짐인데 이게 정이란 건가? 사이는 아직 인정이 메마르지 않았구나. 작은 마음씀이 고마움으로 다가온다. 우리 엄마도 손주 손에 지폐를 지어주곤 했었다. 아이들이 동영상을 보내온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손주들 어찌나 뿌듯한지 엄지척과 하트를 보낸다. 아이들은 내게 어쩜 외할머니랑 말과 행동 모습이 똑같으냐고 외할머니를 보는 것 같다고 한다. 맞아, 지하철을 탔는데 차창에 비치는 내 모습이 우리 엄마 같아서 깜짝 놀란다고 말해준다. 엄마는 지금 계시지 않지만 예전의 엄마처럼 할머니 노릇을 톡톡히 하는 한 할머니가 되어 있다. 6남매를 낳아 기르고 손자녀 12명이 엄마의 등을 거쳐갔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자식을 낳고 할머니가 된 우리의 등을 빌린다. 엄마는 두 번째 뇌출혈로 쓰러지시곤 최장수 통반장 장부를 인수인계하고는 큰아들 따라 병원에 입원했다. 수입도 없는 노인이 아들 며느리가 보내준 용돈을 아껴서 모은 숫자 동그라미 7개가 가로 1천만 원 가로 찍힌 우체국 통장과 아버지가 남겨놓은 집문서를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아들에게 넘겼다. 우리 엄마는 그랬다. 하얗게 서리가 내리던 밤 달빛 창가 혼자가 된 엄마 집에는 자식을 키우듯이 대청마루가 환하게 어른 주먹보다 더 큰 하얀 국화꽃을 키워내고 있었다. 우리 엄마는 그랬다. 하나뿐인 사위가 처가에 오면 우리와 입맛이 다른 사위를 위해 닭게장 옆에는 항상 간장과 고춧가루 종자를 별도로 놓아서 상을 차리던 엄마였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사위 식성을 알아차리는 간장 종지 대신 올리브유가 들어간 소스와 케찹을 놓는 장모가 되어 있다. 엄마는 별명이 여장부였지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남의 허물도 잘 덮어주었다. 평소에 5 며느리 흉보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돌아가신 후에는 며느리에게 존경받는 어머니로 남아 있었다. 우리 엄마는 그랬다. 2021년 6월 소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